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대훈입니다. 박대훈 국어교육론 문학교육 설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설명 한번 해보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도 잡아보고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교육론과 문학교육을 설명하기 전에 임용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부터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뉘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가는 방향성으로 보면 교육학이 전공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들이 화독작을 배우거나 문학을 배우거나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화독작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문학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문법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과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어교육론 혹은 교육론으로 불리는 화독작 파트에서는 교육적 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2013년도를 전후해서 급격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수업을 설명할 때 먼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론 설명하지 않을 건데요. 공부하실 때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국어교육론을 가르칠 때 대부분 화독작에 대한 파트를 각각의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고 저는 세 가지 이론 속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이론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적 관점에서의 세 가지 이론이 들어간다고 할 때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는 행동주의 뭐죠? 까먹었네. 인지주의. 네.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인지주의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뉩니까? 인지주의와 그냥 개인적 구성주의로 할게요. 개인적 구성주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속에서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엇? 객관적인 것. 객관적인 게 관심을 두는 이론이고요.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는 사실은 둘 다 구성주의로 볼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주관성을 바탕으로 내용들이 전개돼 나간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어교육론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문학을 공부할 때 이 문학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은 문학 이론이거나 문학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는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임용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국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국어 가장 자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 새로운 작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가 물어봅니다. 시조가 몇 편이 냈을 것 같아요? 시조가. 몇 편이 냈습니까? 몇 편이 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6,000편 정도 되는 거죠. 1930년대 때 계산해보면 6,000편 됩니다. 가사도 6,000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00편 정도에 되는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하루에 10개씩 해도 1년에 3,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셔도 2018 교육과정쯤에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때문에 문제를 공부할 때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문제를 공부해서, 작품을 공부해서 그게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맞출 확률은 힘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조금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을 공부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문학사 중심으로 설명에 들어갑니다. 이 문학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통적 관점에서의 문학사보다는 좀 더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문학사 속에 들어있는 관례론과 작가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관점에서 문학을 전개해 나가는 게 사실 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앞서 설명을 할 때 우리 국어과뿐만 아니라 임용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래에는 이론 중심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론들보다는 실제적 관점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씩 보면 이게 이론과 연결이 되느냐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론과 연결이 되겠죠. 그냥 공부해도 되는데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론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한번 이어본 다음에 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보죠. 1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제 거 자료부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하나 한번 넘기고 할게요. 그냥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를 다 보진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번부터 보면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이론을 물어보곤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구성 자체는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수업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야. 수업 현장이 나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단계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먼저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 연계성을 가져보는 거죠. 당연히 도입 파트에 나와 있는 동기구별 파트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확장되는 관점에서 전개에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겠죠. 당연하죠? 이 세 개 단위로 이어지고 있어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 이걸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그냥 중간만 떼서 보는 거예요, 다만. 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학생과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뭐?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기분 나빴죠? 그렇죠? 이것부터 봅니다. 다음 학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 발화의 목적 뭡니까? 선생님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교직의 회의를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야. 이 목적 하나 먼저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학생의 말이 공손하지 않고 교사를 존중 배려하자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학생이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말을 건방지게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말을 건방지게 하고 있죠. 싸가지 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답안지에 쓰면 입장 바꿔서 내가 채점 잘하면 점수를 주겠습니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싸가지가 없다, 건방지다는 걸 어떠한 교육적 용어로 바꾸어 보고 싶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 내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국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배웠어. 그렇죠? 뭐 문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뭘로 할까? 국외음합니까? 저 문법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문법을 예로 들죠? 문법이 약한데 예를 들면 뭐로 하지? 뭘로 할까? 해도지, 해도 D로 앉고 해도 G로 하는 건 우리가 문법 이론을 알기 때문에 디귿이 국외에 관련된 E가 붙어서 저 왜 문법을 설명하고 있죠? 해도 G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해도 D가 아니라 해도 G가 익숙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두음 법칙을 모른다고 해도 외국어는 대장돼 해도 라일락이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국어교육론의 이론들 자체는 우리들이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를 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걸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면 학생의 말이 잘못되어 있는 건 명백한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론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론서를 보면 이게 무슨 이론과 연결된다고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까? 무슨 원리입니까? 대화의 원리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대화할 때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어떠한 원리들이 필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대화는 원리가 없어요. 왜 없냐? 그냥 대화는 내가 말하는 거니까. 말할 때 원리를 찾습니까? 선생님 말할 때 원리를 찾습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원리는 뭡니까? 없어요. 말하는 원리가 있는 또라이들이야. 근데 왜 대화의 원리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이 존재하는데 이 목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혹은 이걸 정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정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걸 목적으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때문에 대화의 원리는 이론상으로 볼 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의미를, 정보를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다시 봅니다. 다부터 볼게요.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의 설명,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에게? 얘의 목적은 뭡니까? 설명이 어려워. 그러니까 좀 말을 쉽게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은 대화의 원리를 지켰습니까? 지켰죠. 대화의 목적을
성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론이 다시 하나가 더 나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무엇이냐? 대화의 원리는 의미를,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거 하나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유지 발전하는 걸 목적으로 하나 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이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 하나.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 혹은 그와의 관계가 형성유지 발전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혜진이한테 혜진아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건 혜진이가 밥 먹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혜진이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론을 만들어 보는, 이게 지금 원래는 이론이 하나가 있고 설명해야 되는 건데 문제로서 지금 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이해하세요? 대화의 목적은 하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근데 의미는 무엇으로 전달해? 말로 전달해. 혹은 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애를 볼 때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 이렇게. 근데 좋아하는 겁니까? 내가 얘만 보면 웃음이 나와.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 어떻게? 행위로 하고 있어. 때문에 말이라는 것도 행위의 일종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예전에는 화행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이걸 그냥 언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럼 대화의 원리의 목적은 언행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하는 관점에서 무엇? 관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대화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게 교육 과정 속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미라고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문법을 지키는 거예요. 문법. 문법적 규칙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대화의 관계나 형성을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적 목적을 수행하는 어떠한 전략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적 전략. 담화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관계적 목적, 나오는 담화 전략들을 좀 더 내용으로 추리다 보니까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게 다시 좀 여러 개로 구분되는 거죠. 하나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협력의 원리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적절한 거리주의 원리도 있고요. 그렇죠? 공손성의 원리를 가지고 물론 협력의 원리도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원리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원리가 나올 때 제시가 다 되어 있었는데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풀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론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상식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상식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양부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 이거 아시죠? 이 네 가지가 있고 공손성의 원리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손성의 원리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내용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세 개인데 동의는 제가 빼버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이 뭐를 느끼느냐 여부,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부담. 이 부담의 반대는 뭡니까? 부담의 반대는 내가 나문이에게 나문아 5,000원만 빌려줘. 나문이가 부담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부담을 느끼겠죠. 그럼 부담을 느끼는 게 반대가 뭘까? 나문이에게 5,000원만 빌려줘의 반대는 뭡니까? 나문아 5,000원 가져. 그럼 나문이가 부담을 갖겠습니까?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분이 좋겠죠. 때문에 부담은 이익과 상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과. 이게 하나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공손성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담을 주는 겁니까? 이익을 주는 겁니까? 이익을 준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할 때 바로 쓸게요. 칭찬을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칭찬. 그렇죠?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의 반대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방으로 쓰고 이걸 나를 비방하는 경우도 있죠. 나를 비방하는 경우. 어떻게? 난 못생겨서. 난 학교도 안 좋은 데 나왔잖아. 난 가난해. 뭡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거 겸양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공손성의 올량이 나오는 건 인식하고 있을 거니까 시험 보신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럼 이 두 가지 내용들 중에 공손성의 원리를 다시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이익을 주는지 여부, 혹은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지 여부 하나. 두 번째는 상대방이나 나에게 칭찬이나 비방을 하는지 여부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시 상대방의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은 나뉩니까? 요령과 관용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론 설명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동으로 쓸게요. 그냥 찬동과 겸양의 경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이 지금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공손성의 원리는 네 가지가 있다고 보면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빼고 그냥. 그렇죠? 요령, 관용, 찬동, 겸양이 있어. 그거는 부담이냐 칭찬이냐 여부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봐볼게요. 다시 보면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입장 바꿔보세요. 내 선생이야. 내 선생이야. 내 학생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에게 부담이 가는 거죠. 부담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요령의 경륜이야.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 모든 발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5,000원만 가져라고 해도 상대방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럼 모든 이론은 기승전 요령밖에 될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5,000원 빌려줘의 반대를 생각하면 인식이 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꿔볼게요 한번.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바꿔보세요. 반대로. 이것의 반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이 기분 나빴잖아요. 자기 설명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설명은 너무 쉬워요. 알기 쉽게가 아니라 이대로 계속 해주세요가 되겠죠. 그럼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은 좋죠. 그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상대방이 나에게 선생님 너무 설명을 쉽게 해요. 나에게 이익이 전혀 없잖아. 그렇죠? 혹은 나에게 손해도 없어. 근데 뭐가 있으면 나를 칭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의 역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 저 새끼 약간 사기꾼 같아. 오늘 처음 본 놈인데 이거 칭찬으로 하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오른쪽 한번 보는 겁니다. 오른쪽. 제가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제가 왜 모의고사 문제냐면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적중을 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적중이죠. 나오는 게 해설서에서 나오니까 다 적중이긴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찝어온 자료 자체가 제가 만든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장 객관화된 자료들만 지금 가져오는 건 불법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장면 2 볼게요. 밑줄 친 거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쪽에는 네가 최고 전문가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애써주지 않을래? 라고 했네요. 그렇죠. 지금 아빠의 생신잔치를 하고자 하는데 생신 파티 하고 싶은데 누나가 동생에게 너가 최고 전문가잖아. 너가 좀 해줘. 얘는 부담을 느낍니까? 느끼겠죠. 그럼 이게 요령입니까? 관용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걸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파트를 밑에 보시면 학생부터 볼게요. 대화의 원리 중에 칭찬의 경륜은 상대방에 대한 무엇은 최소화하고 비방이겠죠. 이 부분이 2번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른쪽 나와 있는 문제에서 칭찬의 경륜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방면에서 너는 최고 전문가잖아요. 반대가. 선생님의 설명은 너무 어려워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찬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이 대화에서 이 발화의 목적을 찾아보시오라고 했네요. 발화의 목적을 찾으면 발화의 목적은 두 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렇죠. 하나는 뭐 언행적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관계적 목적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 사실 잘못된 문제죠. 왜 잘못된 문제냐면 모든 합법 문제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발화 맥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예를 들면 여기에 발화 맥락이 가로쳐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학생이 학원이야 학원. 이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의 목적이 뭡니까?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어서. 내가 돈이 없어 얘한테 맞고 싶어.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싶어. 맞은 다음에 고소하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아이의 목적은 뭡니까? 막기 위해서. 그렇죠? 없을 때는 사실적으로만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의 목적은 뭐야? 말이 너무 어렵다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관계적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을 거야. 때문에 목적은 어디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언행적 목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아이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이 발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의사 전달이다.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죠. 크게 보면. 이해되시죠? 말로 보이는 거니까. 정보의 표현이다.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 너무 크니까 이걸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줄여봐.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올 때 여기 나오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화법상에서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해설서에서는 규정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목적이라는 파트가 사실은 화법보다는 어디에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독서와 작문 쪽에 구체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법에서는 어떠한 유형을 잡을 때 이 유형을 무엇으로 잡아요? 의사소통 상황으로 잡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독서와 작문은 의사소통의 유형을 독서와 작문의 유형을 무엇으로 구분해요? 무엇으로? 목적으로 규정하잖아요. 이리 말하면 모르겠죠? 이 설명합니다. 보세요. 독서 읽기라고 합시다. 독서 읽기. 지금 곧 바뀌겠지만 독서 2에 나오는 독서 읽기 방법이 있어. 책 읽기에 볼 때 책의 유형이 나와. 독서의 유형이 나옵니다. 독서 유형 뭡니까? 맨 먼저 어떠한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읽히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정보 전달하는 글 읽기죠? 정안하고 있습니까? 정보 전달해. 정보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설득이죠. 들어보신 것 같죠? 그 다음 뭡니까? 이 밑에부터 바뀌긴 한 게 상관없는데 뭐 사회적 상호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락으로 쓸게요. 그냥 오락도 되겠죠. 정서편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 근데 4개밖에 규정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 1번 지금 몇 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5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무한도전 봐야 되는데 오늘 토토하죠? 보면 선생님의 설명은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상대방에게 너의 설명이 너무나 안 좋다는 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의 설명이 안 좋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설명이 꺼졌네? 너의 설명이 안 좋다가 아니라 뭡니까? 너의 설명이 안 좋으니 어려우니 좀 쉽게 해주라가 되는 거죠. 그럼 4개 중에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이 중에 예? 오락은 아니겠죠. 정보 전달도 아니죠. 사회적 상호작용입니까? 아니에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 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밝히고 나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행위의 변화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목적은 설득으로 봐도 돼요. 이게 만약에 독서와 작문이라면 명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법이라는 거지. 화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화법은 항상 무엇 중심으로? 화법은 상황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모의고사 공부할 때 다음 중 화법의 다음 상황에 목적을 쓰시라고 했을 때 제가 단순히 뭡니까? 설득이나 정보 전달을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걸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왜? 이거는 화법은 유형이 상황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설득에서부터 1번입니다. 1번은 언행. 2번째는 설득. 답이 줄여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3번째 찾아보는 거예요. 설득 중에서 그럼 이게 설득 중에 어떤 목적이냐? 어떤 겁니까? 설득 중에. 어떻게 설득하는 거예요? 건의하는 겁니까? 건의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건의보다 좀 더 줄이면 뭡니까? 어떤 건의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건의. 그럼 이거를 건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 더 줄이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요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 이 중에는 하나야. 선생님들께 공부하실 때는 이 중에 답이 하나인데 어떤 게 답인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답을 쓸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가장 답이 순수한 거. 가장 답의 범위가 좁은 게 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래 풀면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보고 다시 공부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넘겨보세요. 2페이지 한번. 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 보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공 A형 기평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3명의 중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록이야. 김 교사는 이들에게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고 그에 따른 지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봅니다. 그럼 독자의 수준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보면 독자의 수준을 보니까 좀 달라. 그때그때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독자별 특성만 볼게요. 특성만 보면 자유독서 상황에서 읽기 시도가 실패되고 있어. 그 문제는 유나의 독자의 특성 보면 얘는 그냥 뭡니까? 그냥 책을 읽지 못해.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고 왜 책을 읽지 못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선아는 독서활동을 부담스러워하고 평가에 민감해. 그렇죠? 이거는 결과야. 왜 그런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나오는 수빈이는 책을 골라 빨리 읽는 경우가 많고 모둠을 좋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결과죠. 이에 따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들에 대한 정보는 독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자의 정보, 평가 준거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위로 다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올 때 3가지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문제로 볼 때 수빈이의 활동만을 나오기 때문에 유나와 선아의 말은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리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진단 및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학생들의 지도사항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명의 학생들 중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색깔로 내긴 했는데 잘 안 보이죠? 볼게요. 내용으로 볼 때 모두 다 지금 좋은 거는 그냥 넘겨버리고 찢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3명 다 안 좋은 것들. 3명 다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 바로 지금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셋 다 안 좋은 거. 2개가 보이죠? 2개가 그냥 크게 보면 뭡니까? 이 아이는 지금 뭐가 안 돼? 자유독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안 돼, 얘들은? 셋 다 안 된다고 확인해요. 좀 두 번째도 그렇게 봐도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자유독서를 위해 선택한 독서의 난도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선택의 난도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2개를 지금 2개를 보고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걸 지금 가에 대한 이유 누굽니까? 유나로 한번 보는 거죠. 유나는 자유독서가 안 되고 난도도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죠. 이건 뭐기 때문에? 결과기 때문에. 이것 따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나의 표 중에서 하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유 거기 때문에. 3명 다 독서는 실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유나 중에 하가 나오는 게 어디가 나옵니까? 가장 많이 하가 쪽이 나오는 게. 위쪽으로 보는 거죠. 기초 독해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유나의 문제점은. 기초 독해가 떨어지고 독서 전략이 약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반응도 안 되고 스스로 평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나는 뭐가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음독 자체가 안 되는 걸 책 자체가 읽을 수가 없어. 이게 나오는 지도계획으로 보세요. 유나의 문제 진단을 보니까 읽기 활동이 부족해. 책을 잘 읽지 못해. 이따는 계획은 적정 난이도의 도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애들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책을 읽게도 해.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렵게 나오면 유나는 없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을 자유로 책을 못 읽어. 난도 결정을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보니까 유나는 뭐를 못 해? 독해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식이 2개죠. 독해 능력이 떨어지면 2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 하나는 뭐냐면 독해 능력을 키워주든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의 텍스트 자료를 제공해주든지 누가? 교사가. 이게 지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선아입니다. 선아. 선아는 뭐가 문제입니까? 읽어보니까. 선아는 뭐가 문제예요? 5번째, 6번째 문제네. 독서 능력에 대한 선아는 자기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선아는 다 잘하는데 스스로 책을 읽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돼 안 돼? 되지 않아.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진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이에 알맞는 지도사항이 구상되는 거야. 근데 선아는 자기평가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평가 준 거를 마련해줘서 해보도록 하거나. 그럼 가장 효율적인 게 뭐예요? 교사가 평가를 해주면 되죠. 진단을.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수능을 봤어요. 대학교를 가야 돼. 어디 갈지를 모르겠어. 나 500점 만점에 300점 나왔는데 서울대 간다고 하고 있어. 나에 대한 평가가 안 돼. 그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친구나 선생님들이 너 그거 아니야. 너 가지 못해 하면서 컨설팅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내가 안 돼. 누가 해줘야 돼? 상대방이 해줘야 돼. 누가? 나보다 지적 수준이 우월하거나 혹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단이 뭡니까? 독서의 효능과 문제. 내가 왜 책을 읽는지는 몰라. 평가가 안 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평가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식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볼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수빈입니다. 수빈이. 수빈이는 문제가 뭡니까? 수빈이는 다 잘해. 다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가장 보면. 얘는 하는 거의 없네. 하는 거의 없고 뭐가 지금 하는 밑에 두 개가 하니까 그나마 못하는 게 중인데 이 아이의 중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가치 인식이 안 돼. 그 다음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 얘는 가치 인식이 되지 않고 흥미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이때 말하는 거는 이 아이의 문제야, 이 아이의 문제. 얘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책을 읽을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책을 읽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을 난도를 선택하지 못해.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얘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수빈이는. 무슨 차이점입니까? 난도는 같이 결정 못하는데 얘들은 왜 못해? 한 명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난도를 잘못 결정하고 선아는 자기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난도를 잘못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는 근데 왜 하는 거야? 얘는 책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독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쉽게 설명하면 공부로 치면 얘는 공부를 왜 못해? 문제를 풀어도 몰라요. 얘는 자신의 수준을 몰라. 얘는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자신의 수준을 몰라. 얘는 수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멘사 회원인데도. 그러니까 지도가 바뀌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이 수빈이에게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할 필요가 있어? 독해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 전략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 자기 능력을 평가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독서라고 하는 활동이 가치 있다로만 인식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가 왜 독서의 가치가 있었는지만 평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답을 찾는다면 이렇게 보겠죠. 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문제야. 간단하게. 독서의 태도가 문제죠. 독서의 태도 문제. 독서의 태도의 문제. 이 독서 태도 문제 사실 두 개로 나뉘잖아요. 해설서 같은 거 보시면. 얘가 독서 태도가 문제야. 어떤 태도가 문제야? 하나는 책에 대한 인식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인식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 하나는 독서 태도니 어떤 독서 행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혜진이는 책을 읽을 때마다 엎드려서 봐. 하고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봐. 그럼 얘도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독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 민정이는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읽긴 읽는데 이걸 왜 읽은지를 모르고 그냥 읽어. 마인드가 안 돼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독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독서의 가치를 지도해 주면 되는 거죠. 독서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책을 읽도록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행위적으로 구체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냐면 밑에 보시면 보세요. 하 두 개 가장 마지막 쪽에 독서의 반응을 사회적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좋은 게 사회적 반응을 끌어올 수 있죠. 이거 하나. 또 올려보세요. 상 중에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독서 능력에 대한 뭘 할 수 있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이때 말한 독서의 가치를 두 개로 층위를 끊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자기 스스로 가치가 있는 걸 찾도록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해되죠? 이해되십니까? 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모든 문제도 맞아요. 예를 들면 이 아이에게 독서의 문제 진단, 책을 건방지게 한다. 지도계에 게임을 못하도록 한다. 다 맞죠? 난도를 잘못하면 때린다. 맞습니다. 밥을 주지 않는다. 손발을 묶는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중에 가장 교육적인 걸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2번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론이 없어도 되는데 이론을 알고 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문제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어느 선생님들에게 가서 공부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혼자 공부를 해도 이러한 비슷한 인식들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기출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비슷한 문제인데 이건 지금 장문으로 지금 나오긴 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혜원인데요. 문제가 뭐야? 저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글을 쓸 때 이유가 뭐야? 내가 글을 못 쓰거나 내 글이 좋은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과제라고 하는 게 그냥 선생님들이 내주는 글쓰기라고 하는 게 선생님 내주는 과제로만 인식이 돼요. 그렇죠?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들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건 저러죠?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이거 아니죠? 이거 맞나? 그렇죠.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으로 인식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공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지론들이. 지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심심하니까. 3번부터 한번 보죠. 전공 A의 세 번째입니다. 기입형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한 학생이 자신의 글쓰기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적은 거야.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인 너가 학생들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지도해보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죠? 계속 나오고 똑같은 거죠? 이때 이 아이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러 가는 겁니다. 나는 글읽기 활동을 하는데 내 글쓰기에 대한 뭐가 어려워? 글쓰기에 대한 뭐가 어려운 겁니까? 판단이 어려운 거죠. 평가가 어렵네. 근데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해요. 이따 보겠지만 지금 이 아이 3번의 지금 이 아이의 문제점은 평가가 되잖아. 평가가. 근데 보니까 좀 더 구체화시켜 보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지 못해. 어떨 때는 잘 쓴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어떨 때? 썼죠 저기. 어떨 때?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안 보입니까? 어떨 때? 그럼 읽어봐. 여기서 읽어봐. 어떨 때? 자서전? 맞습니까? 자서전을 쓸 때는 이 아이가 글을 잘 쓴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보고서를 쓸 때는 이 아이가 글을 못 쓴다고 평가를 받네.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점은 이거야. 이 아이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있죠. 이 아이가 지금 전략을 잘못 세우는 것도 있죠. 밑에 보시면 보고서를 잘못 쓴다는 내용을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지 혹은 보고서에 알맞는 행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일단 그것도 봅니다. 이거 보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국어교육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장문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현행 장문교육의 가장 큰 모토는 뭐예요? 직접적인 글쓰기를 따지지 않죠. 모순이지만 장문교육에서 장문이 빠졌어요. 지금 80년대 이후부터.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장문 활동에서 글쓰기 활동이 빠져.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마치 무엇처럼? 독서처럼. 장문의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거죠. 글쓰기 활동에서. 들어본 것 같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장문이라고 하는 건 글쓰기 과정이 되는 거야.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야? 각각의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만 알고 있으면 돼. 전략을 알면 되는 거야. 이 전략이 인지적 활동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문교육이 이거밖에 안 가르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필요한 전략들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익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보세요. 내가 지금 설명문을 쓰게 해. 기획문을 쓰도록 하고 싶어. 기획문을. 내가 기획문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학생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맨 먼저 너가 기행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너가 기록한 내용들 중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쓰도록 하겠죠. 거기에서 너가 생각한 주관적인 내용들도 붙여. 이걸 여정, 견문, 감상의 순으로 써. 다 들어본 것 같죠? 다 알아. 근데 우리들이 이것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국어 전공자들 중에. 근데 우리들이 기획문 쓸 때 우리의 기획문의 수준이 한비야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되지 않아. 우리가 문학을 쓸 때 문학은 5단계의 구성 요건을 3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5가지 구조로 쓰는 거죠. 맞죠? 인물 사건 배경으로 그걸 먼저 잡은 다음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5가지 구조로 글을 써야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만큼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없어. 문제는 뭐야? 우리는 전략은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 수행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 수행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 때문에 작문 교육이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실제적 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현재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화독작이라고 하는 게 3가지 이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법은 뭐야? 뛰어난 표현을 쓰는 거야. 뛰어난 비유법을 쓰면서 글을 쓰면 돼. 혹은 어떠한 글 구조를 맞춰서 글을 쓰면 잘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행동주의 때. 근데 이게 인지주의 넘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지가 작문 활동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죠. 그렇죠? 그게 다시 바뀌어.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작문 활동에서 글을 쓰지 않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한 편의 글을 완성한 적이 있습니까? 수업 때? 거의 없어. 방학 때만 써보는 것 같아. 학교 때는 최대한 써보는 게 어디예요? 개호쓰기까지밖에 없어. 머릿속에 있는 활동.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이게 비판을 받으면서 실제적 수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 수행으로. 근데 실제적 수행은 앞서 말한 전략과 맥을 하는 거죠. 전략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면 전략이 쉽게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안다고 해서 실질적인 글로 연결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럼 이건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글쓰기, 경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글쓰기, 활동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동 중심, 경험 중심. 이거는 글쓰기, 전략 중심이죠. 이게 작문교육의 2가지 맥인 거예요. 이렇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작문 활동은 글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계속 가르치면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기능이 전략화된 거. 하나는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글쓰기 활동을 하도록 하면 될 거야. 2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공 기입형 3번 문제는 이 2가지 중에 어떤 거 중심일까요? 아이에게 전략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주는 거야? 경험과 활동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다양한 글쓰기 환경에서 아이들이 글을 쓰도록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단순히 너는 이 파트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야 글을 잘 쓸 수 있어. 혹은 너가 내용 생성의 문제점이 무엇이야? 내용 조직화기 단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야? 고쳐쓰기 단계에서 문제가 무엇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전체적인 글을 보니까 보고서는 못 썼고 자서전은 잘 썼어.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을 해. 무엇으로? 너의 글쓰기 활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완성된 글쓰기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중심, 경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돼. 한번 보세요. 이 2가지가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나 자서전은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들의 목적을 찾아보는 거죠. 목적을. 그렇죠? 다시 넘어가 보면 앞서 제가 화법을 할 때 화법은 무엇 중심으로 유형이 나뉘어? 상황 중심으로. 상황. 예를 들면 이거죠. 대화 상황. 토론 상황. 협상 상황 중심이야. 이건 목적이 아니죠. 토론이 목적인 사람은 없잖아. 토론을 통해 어떠한 다른 생각들을 합의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고서를 쓰는 상황이 목적일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보고서는 뭐가 목적이야? 어떠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이를 남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서전은 자기든 누구든 간에 어떠한 삶을 남들에게 기록해서 알리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상황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시험 보신 다음에 이거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상황 중심은 될 수가 없죠. 글쓰기 상황이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엇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목적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적. 근데 이 목적은 독서와 장문에서는 이거죠. 이게 목적이 좀 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이 상황이 목적이 되는 건 뭡니까? 화법이죠, 화법. 이해되시죠? 근데 목적 중에 다른 목적이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걸 말하고 싶어. 이 목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유형으로 바뀌는 것도 있죠. 유형으로.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 유형 중심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답이 계속 되고 있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답입니다. 유형 중심으로 나왔어. 근데 화독작은 어떠한 장르를 구분지을 때, 유형을 구분지을 때 이때 유형을 목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맞아떨어져 일단 하나. 그렇죠? 때문에 답이 유형이 되는 거예요. 유형. 근데 이게 이론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장르. 장르가 유형이니까. 장르가 유형이잖아요. 그래 유형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해설서의 내용을 좀 더 순수하게 잡으면 이게 될 거고 유형 중심으로 답이 돼요. 실제로.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론을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어야죠. 왜? 독서와 장문은 공부 자체가 무엇 중심이기 때문에 현행 교육 과정이 목적 중심이야. 선생님들이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독서 2 파트를 보면 독서 1, 2는 지식과 기능이 나오고 독서 2는 뭐가 나오냐면 독서의 유형이 나와요. 이렇게 독서의 장문의 유형. 장문의 유형이 4가지가 나오네. 이렇게 정보 전달, 설득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정보 전달이 나오면 정보 전달에 대한 소유형, 장르들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돼요. 설명문, 기사문, 설득은 건의문, 또 뭐가 있나요?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뭐 기행문 다 연결되는 거죠. 문제가 뭐야? 이것 중심으로 연결되는 거야. 유형 중심으로, 장르 중심으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답은 장르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빈칸이 뒤쪽만 있었다면, 따라서 이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이라고만 나왔다면 이걸로 안 써도 되고 무엇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써도 되는 거죠. 이걸 써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맥을 같이 하는 거니까. 점점 답이 좁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만 쉬고 할까요? 1시간만 쉬고요. 그 다음 1시간 쉬면 안 되지. 10분만 쉬고요. 문학도 한번 볼게요. 그냥 오늘은 순서대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뒤에 할게요. 감사합니다.